결혼 전 저는 부모님에게 공주처럼 자랐습니다. 두 분 모두 초등학교 교사였고 안정적인 수입과 단정한 삶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저는 일남일녀 중 장녀였고 부모님의 직업 덕분에 어디를 가든 기죽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 시절 부잣집 아이들이 입던 베네통 옷이나 랜드로버, 신발을 아무렇지 않게 신고 다녔고 저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 주변의 아이들은 다 그랬기 때문입니다. 간간히 보이던 어딘가 어색한 옷차림의 아이들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상이 늘 저를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믿는 철없는 공주였습니다. 결혼은 저와 비슷한 사람을 만나 이루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직 어른이 되지 못한 채 어른 흉내를 내고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끝까지 보호자가 되어줄 것이라 믿었고 조그만 일만 생겨도 부모님께 쪼르르 달려가 해결해 달라고 했습니다. 결혼 후의 생활은 결혼 전의 풍요로움과는 거리가 멀었고 그 차이는 곧 다툼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탓하며 책임을 떠넘기기에 바빴습니다. 저는 너무 슬펐고 감정적으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깊은 슬픔 속에서 점점 제 몸을 잃어갔습니다. 밤이 되면 가슴이 답답해 숨이 막히는 것 같았고 이유 없이 심장이 빨리 뛰어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침이 와도 몸은 납덩이처럼 무거워 침대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버거웠고 거울 속 제 얼굴은 늘 지쳐 있었습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눈물이 쏟아졌고 감정은 이유 없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머릿속에서는 같은 생각이 계속 맴돌아 아무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고 스스로를 무가치한 사람처럼 느끼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웃는 법을 잊어버린 채 저는 서서히 제 삶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었습니다. 삶을 포기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친구들에게도 연락을 끊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했고 간간히 만나는 친구들의 측은한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제자리가 점점 줄어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 모든 원인을 저는 남편에게 돌렸고 그런 날이면 싸움은 더 커졌습니다. 그런 날이면 싸움이 더 커졌습니다. 남편은 원래 말수가 적었고 언성이 높아지는 상황을 몹시 불편해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기보다는 한숨을 쉬며 자리를 피했고 어느 순간이면 아무 말 없이 집을 나가 버리곤 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또 혼자가 되었다는 기분에 사로잡혔습니다. 제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 무엇이 그렇게 힘든지 묻는 사람은 없었고 남편은 그 상황에서 빠져나가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해하려 애써도 마음 한편에서는 원망이 쌓여갔습니다. 부부라면 이 고통을 함께 견뎌야 하는 것 아닌가? 왜 나만 이 자리에 남겨지는가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남겨진 저는 제 감정을 붙잡을 곳을 잃었고 그 분노와 허탈함은 다시 다음 싸움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제 안에는 모성애가 남아 있었습니다. 밤새 아픈 아기를 안고 지키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에게만큼은 저의 고통을 물려주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그 당시 유행하던 영재교육은 제게 하나의 희망처럼 다가왔습니다. 저는 누구보다 아이를 잘 키워야겠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저는 못 입어도 아이에게는 백화점 옷을 입혔고 책과 교구를 빚을 내서까지 사드렸습니다. 아이가 중학교,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저는 아이의 말 한마디에 온몸을 던졌습니다.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필요를 해결하기 위해 저 일을 가리지 않고 전력 질주했습니다. 부모님께 의지만 하고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시간을 허투루 보내며 공주처럼 자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전문적이지 않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하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성공하면
언젠가 제 노고를 알아주고 갚아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 믿음 하나로 버텼습니다. 대학교까지만 도와주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큰아이는 대학교에 다니며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싶다고 했고, 작은 아이는 반수를 해서 더 좋은 대학에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다 그렇다니 저는 반대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기가 죽고 꿈이 꺾일까봐 저는 다시 힘을 내야 했습니다. 마음은 앞서가지만 몸은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신을 넘기자 몸은 계속 신호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저는 모성애로 다시 힘을 쥐어짰습니다. 조금만 더 희생하자, 5년만 더 버티자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아이들은 조금씩 자기들이 원하는 길을 찾아갔고, 저는 그것이 제 노후가 되어줄 것이라 믿으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결국 큰아이는 학부를 마치고 장학금과 생활비를 받으며 미국으로 대학원을 떠났고, 작은 아이는 자신이 원하던 SKY 대학에 입학한 뒤 군 복무 중입니다. 제 삶의 전부였던 아이들이 제 곁을 떠나자 저는 외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젊을 때는 남편이랑 종종 싸웠고, 남편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이들을 남편처럼 생각하였기에 저의 외로움은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전화와 문자로 아이들의 하루를 묻고 필요한 것은 없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기에 바빴습니다. 통화 시간은 점점 짧아졌고 메시지의 답은 늦어졌으며 결국 읽고도 답하지 않는 일이 늘어났습니다. 그때 느낀 배신감과 허탈함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 말투는 날카로워졌고 아이들과의 관계는 대립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제 고통이 무시당한 것 같아 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눈에 띄게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힘들 정도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당신이 한 일은 사라지지 않아. 나는 다 보고 있었어. 그날 이후 남편이 달리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저를 알아주었던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남편의 퇴직도 얼마 남지 않았고 주말이면 집에서 혼자 TV 앞에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동안 남편에게 얼마나 무심했는지 알게 되었고 너무 미안해졌습니다. 남편의 관심은 늘 저였는데 제 관심은 오직 아이들이었습니다. 남편에게 잘해주고 싶었습니다. 반찬 하나를 차릴 때도 전보다 신경이 쓰였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새끼를 차려주느냐고 말하지만 저를 알아준 남편에게 저는 새끼는 물론 간식과 과일까지 챙기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알아준 그날 이후에 우리 부부는 아침에 늦잠을 자고 함께 동네를 걷습니다. 커피 한 잔을 나눠 들고 말없이 같은 풍경을 바라봅니다. 저녁에는 마주 앉아 천천히 식사를 하고 TV를 끄고 예전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렇게 우리는 앞으로 함께 늙어갈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냅니다. 지금의 저는 조용하지만 단단합니다. 둘이서 보내는 이 시간이 제 삶에서 가장 진짜에 가까운 행복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